정치부심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오늘 사실 정말 너무나 귀한 손님도 오셨고 네. 또 오늘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이거 뭐라 벼락이 친 상황으로 비유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제 뭐가 수습되는 것처럼 느껴졌던 네. 코로나19가 그러니까요. 안타깝죠. 그야말로 이 예. 신천지 일부 신도 때문에 아주 지금 전국적으로 난리 수가 났습니다. 폭증을 해서 몇 배가 폭증한 겁니까? 어제 오늘 그 늘어난 확진자 수의 예. 대부분 거의 90%가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이고 그중에 신천지가 신천지가 네. 압도적. 43명인가? 서울 한 명이고 나머지는 다 대구 경북 특히 신천지랑 청도병원. 우리가 뭐 청도가 왜 그런지 아세요? 청도가 이만희 고향 아니에요? 네. 그 누구요? 신천지 이만희. 이대 교주 이만희. 고향. 예, 그래서 거기 성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청도가 이상하셨죠? 청도가 왜 갑자기 그렇게 막 물 맑은 고향 청도인데 아니, 여러 가지 괴담이 떠돌아요 지금. 근데 이건 당시에 신천지 팩트예요. 교회 예배받던 교인들 중에 뭐 몇백 명이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왜 연락이 안 된 줄 실제로 아십니까? 400명이 연락이 안 돼요. 진짜 보건방에 괴담이 들어갈 수 왜 연락이 안 있다면서요? 또 전문가가 됐네.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해 주세요. 랍스터 먹고 해야 되는 이거 거 아니에요? 먹고 하자. 이거 일단 먹고 하겠습니다. 소개 좀 해줘요. 예. 왜 죄송합니다. 내가 소개를 죄송합니다. 이 이슈 좀 정리하고 가야 돼요. 자, 우리 나오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황현희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방송인 황현희 씨 네.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우리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님. 네. 자, 그리고 정의당 국민의 노동조합 위원장이시죠? 네. 이미 뭐 얼굴 뵈면은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우리 박창진 위원장님 나왔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이번에 네. 또 경선에 도전을 하셨고요.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치연구소 싱크와의 김성회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나오셨습니다. 김성애 소장은 언제 후보가 되는 겁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곧 그 뭐 장고 끝에 악수를 주겠죠? 주긴 둬야지. 예. 강서갑 가는 거 아니지? 강서갑으로 추천합니다. 강서갑. 예. 장구 중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 여기 네. 붓기 때문에 빨리 먹어야 될 것 무슨 같아요. 만찬이 또 이렇게 준비가 돼 자, 있어요. 오늘 준비한 게 뭐냐면은 캐나다 활 랍스타입니다. 네, 얌 테이블. 자, 살아있는 움직이는 몬스터급 랍스타. 네. 야, 엄청 커요. 예.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요거. 자, 요거가 이제 살아서 이제 요즘 살아서 보내죠? 산게 갑니까? 배달이? 이게 이제 사실 좀 저희가 여기 좀 보이시지? 쉽게 묶어서. 여기 묶어서. 여기 네. 저 혹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 자국이 있네. 그렇지. 예, 예. 묶어서 보내드려요. 꿈틀꿈틀합니다. 이걸 넣어가지고 찜통에 넣어가지고 쪄서 먹으면 된다. 혁신이네요. 산게 간다는 거는. 자, 요게 말이죠. 네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정말 살아서 도착했고 봤어요, 제가. 그래서 혹시 뭐 이제 출연자들한테만 보여줬나 봤더니 저희 교회 교인분이 또 그걸 네네네. 샀어요. 봤더니 진짜 꿈틀꿈틀해서 살아있어요? 깍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항공 직송으로 온 싱싱하고 씨알 좋은 랍스타만을 엄선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번 드셔보시죠. 먹어볼까요? 예. 자, 여러분 시식을 그동안 대형 마트에서 판매하던 냉동 랍스터와 비교해 보시기 오케이. 바랍니다. 네, 이건 당연한 내가 얘기지만 냉동 랍스타의 맛과 살아있는 랍스타의 맛은 차원이 다릅니다. 왜 사람들이 랍스타를 최고급 음식으로 꼽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쫄깃함과 탱글함을 맛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비싼 돈으로 밖에서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고급진 홈파티를 저렴하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살아서 도착하는 캐나다산 랍스타가 식탁의 품격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지난 1월에 첫 광고가 나갔을 때도 많은 구매해 주셨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그때보다도 15% 이상 할인된 가격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자, 오늘부터 딱 2주 동안 3월 5일 조선일보 창간 100주년 기념일까지 진행하는 할인 이벤트입니다. 자, 활 랍스타 500g 한 마리는 얼마냐? 얼마입니까? 17,900원. 와. 장난하지 말고요. 진짜. 아니 제가 랍스타가 전 세계 랍스터를 다 먹어봤는데 네. 제일 싼 가격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활 랍스타 600g 한 마리는 22,900원, 700g은
27,900원. 엄청 1kg 싸다. 한 마리는 42,900원. 이거는 1kg 어디 나가서 뭐 이 가격에 먹을 수가 없어요. 저 기본적으로. 해운대 가서 랍스타 이거 그 해운대 그 해변 포차 있어요. 네. 20만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거기 그건 한 마리 자리값이 먹으려면. 자리값. 네, 어? 자리값이죠. 임대료 이런 거. 아니 네. 그걸 자리값을 빼드려도 41,900원. 그렇습니다. 획기적인 거 아니에요? 네, 집에서 드시면 돼요. 제가 살아있는 게 오는데. 지난주에 네. 어머니를 모시고 매주 제가 목욕을 가요. 네. 근데 목욕탕에서 아는 척하는 건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 어떤 내장이 분이 심어지죠. 예. 자기는 옷을 다 입고 저는 옷을 막 벗었는데 어머나 그러면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 구리 수산시장에서 이제 그 도매상을 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랍스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랍스타가 굉장히 싸졌다 생게. 그러면서 자기 집에 들어오는 최하 가격이 1kg에 5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집에 들어오는 가격 도매상에. 그런데 그거보다 지금 싸네요, 그럼. 예, 여기 1kg에 42,900원이니까 도매상보다 싼 가격이에요, 지금. 어머나. 거의 현지가 수준도 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아니 왜 안 되네요? 왜 이렇게 싼 겁니까 지금? 머리 열어가지고 내장 지금 그 내장 엄청 중국 내장이 엄청나게 내장이 내장이 신선하니까 네. 내장을 한번 드셔보셔야 돼. 맛있어요. 와 내장이 진짜 와 엄청나게 생겼어요. 중국으로 가던 랍스타가 중국에 못 들어가고 네네. 지금 서해안에 지금 그 중국 어선들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 가격 특가네요. 그러니까 예. 근데 중국에 못 가는 랍스타가 대한민국에서 싸게 팔리고 있어요.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지무지하게 싼 거고요. 맛도 진짜 맛있다. 맛있는데? 진짜 쫄깃쫄깃하고 고소하고 네. 약간 짭짤한 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건 잔인하게 요리했으면 틀림이 없어요. 랍스타 이거 어쩔 수 없죠. 그냥 네. 살아있는 채로 예. 쪄서 하는 거라. 야 이거 진짜 이 가격에 이거 야 이거 좀 맛있다. 이게 뭐 다 신토부리라고 하는데 사실 랍스터는 그 신토부리가 안 되잖아. 예, 신토부리가 안 되고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주라는 데가 있어요. 뉴욕 이쪽에 저 북쪽인데 메인주가 있는데 메인 랍스터가 제일 유명하거든요. 유명한 이유가 이 랍스터가 맛있는 데가 바다가 찰수록 랍스터가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미국에서 가장 추운 데인 메인주에서 랍스터를 잡아가 그걸 이제 공수를 해서 미국 전역에서 먹는데 미국보다 위에 있는 게 캐나다 아닙니까? 그래서 바다가 더 차면 이 살이 찰지고 단맛이 더 나거든요. 그래서 이 캐나다산 랍스터를 가져다 먹는 게 이게 사실 이제 제일 좋게 먹는 건데 저 이제 살아있다는 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뭐 이제 우리 갖다 먹는 거 항상 냉동 이렇게 가져다 먹는데 냉동하고 아닌 거는 차이는 찌면 퍽퍽하면 냉동이고 예, 이거는 지금 엄청 탱글탱글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물론 뭐 다른 거에 비해서 비싸긴 하죠. 이거 엄청 이걸로는 싼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 가격에 아 이거 뭐 어마어마한데요. 이거는 한번 사 드셔보실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만 팁을 드리면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을 요리하기 전에 그러니까 잡기 전에 이걸 잘라. 그래서 이거는 회로 드시고 랍스터 회가 엄청 맛있습니다. 그렇지. 요 꼬리 부분만 회로 드시고 나머지 다리랑 몸통은 쪄갖고 이 찐 내장이랑 다리랑은 살로 드시고 이러면 야, 나 너무 나 랍스터에 초장에 찍어 먹으면 기가 막힌다 진짜. 한 번도 안 드셔본 이게 지금. 예. 요즘 좀 특수라서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비싸서 어디 회를 먹겠어요? 이거? 못 먹어요. 못 먹죠. 예. 예, 이럴 때 한번 호사를 부려보는 거죠. 17,900원이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요게 1kg 정도 되나요? 고게 1kg인가? 어떻게 돼? 700g. 이게 700이에요? 700g. 이게 27,900원 가격이에요. 야 이거 내장이 진짜 이게 진짜 맛있다. 두가 이거 밥도둑 아닙니까? 이게 여기다 한국식 밥 하나 넣어가지고 그냥 비벼 밥도둑. 먹으면 아이 그래요. 우리 박창진 위원장님은 이것도 전 세계 다니시면서 다 드셔보셨다고 하니까 그렇죠. 부럽다. 그렇겠네요. 맛은 어떻습니까? 맛은? 맛이 뭐 제가 알라스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알라스카 쪽에서 많이 랍스터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거기서 먹었던 맛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신선도가 네. 아이고. 되게 신선하게 느껴지고 가격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현재 가서 먹으면 더 비싸거든요. 오히려. 이 혹시 그 달러가 아니라 원 맞죠? 네. 갑자기 42,000달러. 네, 그래요. 정신 차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밖에 바람 많이 불어요? 네, 요즘에 머리가 왜 이래요? 어디 가서 잠을 자고 와가지고 진짜 바람이 엉뚱해요. 있습니다. 예. 자, 그나저나 참 오늘 좀 반가운 소식이 또 하나 있어서 우리 빤스 목사 전광훈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청구됐어요.
월요일에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있는데 요건 얄짤없습니다. 요번에 혐의가 뭐예요? 이번에 선거법 위반인데 너무 많아. 가지수도 너무 많고 마이크 잡고 어느 당 찍어라. 이런 말한 것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비껴갈 수가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고. 예. 월요일 밤에 우리 저 빤스 목사님 이제 감옥 가실 겁니다. 믿어 의심치 그 않습니다. 말씀에 이어서 전 좀 걱정이 되는 게 네. 3.1절에 지금 그 보수 세력이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대구에서도 많이 올라오시고 할 건데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무슨 언론의 자유를 막자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집회를 이렇게 대규모로 해서 그 만에 하나라도 이게 병이 번지거나 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전염병이라서 바이러스가 번지는데 좀 이럴 때는 좀 그 시민의식을 좀 성숙하게 발휘해서 네. 집회를 좀 연기하시든가 뭐 아니면 박원순 시장님이 좀 한번 크게 결단을 해서 국가 비상사태니까 집회를 지금 못하게 막는다든지 좀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가장 좋은 방법은 빤스를 구속시키는 겁니다. 내가 살다 보니까 데모 그만하라는 얘기를 하는 세상이 오게 될지 정말 몰랐는데. 근데 이제 엊그저께 어제 저희 평화나무가 이제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빤스가 한 말이 이래요. 중국의 폐렴, 얘네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냥 중국 폐렴이라고 합니다. 중국 폐렴 때문에 우리 보고 집회하지 말라고 자꾸 떠들어. 내가 그랬어. 우리는 폐렴이 오면 더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전염병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목표가 죽는 거야. 우린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하늘나라. 이런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빤스 목사. 감옥 보내야 됩니다. 네. 아니 지금 우리가 처음 확진자가 20일 날 나왔었죠. 지난달 20일 날. 그 뒤로 집회를 벌써 4번인가 했어요. 대규모 집회를. 그리고 지금 3.1절에 뭐 2천만 명이 모이겠다. 네. 불화에 가깝지. 천만 명을 어떻게 아이고. 근데 제가 근데 버스에서 어쨌든 실제로 2천만이 아니라 단 2만 명이 모여도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같은 때. 게다가 버스를 같이 타고 올라오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서울시장님이 불허 통보를 하고 네.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입구에서 막아가지고 못 돌려보내게. 이게 관계 법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장들이 집회 불허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네요.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뭐 그런 그 처벌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도 2개의 집회가 있었어요. 보수 집회와 진보 촛불 집회. 근데 진보 촛불 집회 쪽에서는 좀 연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연기해야 돼요. 연기해야 됩니다. 보수 진보 가릴 건 없죠. 네. 근데 제가 버스를 탔다가 우연찮게 이분들이 하는 대화를 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그 좀 연세 있으신 분이 목사님 하면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스크를 몇 장이나 구했냐고 얘기를 하시길래 뭐 그 보건과 관련된 일을 하시나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집회에서도 집회 준비하는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뭐 몇 장씩 구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사장 아는 사람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은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회 자유는 있지만 그래도 좀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우려를 할 해야죠. 정도면 예, 예. 안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네네네. 참 이게 그 아까 제가 신천지 얘기다 말았는데 왜 신천지는 자기들의 그 이런 연락처나 그 교인 명단을 안 푸는가? 왜 공개 안 합니까 진짜? 이거 그들의 이렇게 동선 얘기하는 같은 것도 사람들이 공개를 영업 비밀이라고. 많지 않은데 예. 신천지는 비밀주의입니다. 아, 왜 신비주의입니까? 비밀주의냐? 예. 신천지가 잘하는 게 뭐냐면은 남의 집, 남의 교회, 남의 교회로 들어가요. 암약을 하죠. 아주 그 열심히 거기서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신천지가 아닌 일반 교회 들어가서 거기서 그 교인들에서 짱이 돼. 막 그래서 자기 판을 만들고 자기 편을 이제 포섭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교인- 그 교회를 교인 빼박이라는 접수합니다. 빼박이 아니라 접수야 그 교회를. 야, 그것도 능력이네요. 그런데 교인 명단이 드러나 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착출되겠네. 그 블랙리스트가 이제 말하자면은 공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신천지는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우 막 조직 활동 능력이 아니 지금 탁월하네. 대한민국 이 기독교 교단에 모든 교단의 최대의 이 공적이자 관건이 이 신천지와의 싸움이에요. 보수 진보를 떠나서. 네네. 근데 제가 이제 동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들한테 위장교회도 있대 심지어.
위장교도 있어요. 신천지가 아닌 것처럼 그리고 위장교회를 통해서 교인들을 포섭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교세를 확장하는 거지. 근데 이게 돈이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것 같아 신천지가. 더군다나 제가 왜 그걸 느꼈냐면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이 고양시에 화정역 있지 않습니까? 화정역 근처에 신천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교육관까지 같이 있어요. 네. 저녁에 가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거의 4층인가를 쓰는데 젊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근데 기분이 나쁜 게 뭐냐면은 신천지 상징색이 노란색이야. 난 처음에 정의 당원들이 온 줄 알았어. 넥타이 노란색, 가신 거 아니십니까? 목도리 노란색. 그런데 그 그래서 막 반갑게 지역마다 달라요. 색깔이 지역마다. 다르구나. 그래서 막 반갑게 제가 그때 그 옆에 호프집에서 우리 당원들하고 모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뭐냐, 왜 우리 이 정의당의 색을 쓴 색깔이.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 있냐 했더니 우리 당원들이 비웃으면서 저한테 신천지인 걸 몰랐냐 그거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이게 아니 근데 이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게 그 조직이 이 돈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2012년에 그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그 당시에 이만희 교주가 교인들에게 저 새누리당이란 이름을 내가 지어줬다. 새누리, 네. 신천지 맞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걸 지어줬다는 얘기를 그 당시에 섭외부장이던 사람이 2017년인가요? 이제 폭로를 했던 적도 있고 이 보수 세력과 관계가 굉장히 가까운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 게다가 그저께까지 그 대구 그 교회 다대오 그 교회에서 1000명 예배 드렸다고 하다가 오늘 보니까 명단을 10,000명을 적발해 내서 지금 다시 사람을 확인하고 있는 게 이게 통일이 아니네요. 예, 딱 공개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교회에 다니던 신도 중에 한 사람이 간호사인데 게다가 호흡기 병동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야. 단순하게 발열을 했는데 자꾸 본인이 이 코로나 검사를 하게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그냥 단순한 발열은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우기고 우겨서 검사를 받았는데 코로나가 확진이 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자기가 신천지 신도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신천지 신도가 호흡기 내과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하면서 자기가 신천지라는 걸 감추고 있는 게 지금 그래서 뭐 신천지를 매도해서 신천지를 때려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을 좀 받아들이고 예, 예. 빨리 신천지 교단 측에서도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가 예. 종교적으로 이단인 거지 사실 사회하고 불화할 필요는 없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좀 명단을 공개하고 이 문제를 좀 진정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걱정이 많이 돼요. 아, 일단 이러다가 엄청 퍼질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예. 일단 이렇게 돼요. 네. 그 신천지 대구 교회 집회에 집회라고 하면 안 되죠. 예배에 네. 기타 지역에서 80명이 참여했었다는 겁니다. 네네. 그럼 그 80명이 어느 지역에서 왔느냐 이게 문제죠. 그중에 이미 전북 신천지 쪽에 나왔죠. 이제 확진자가 나왔죠. 네네. 그러면 전북에서만 나오겠냐고요.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그렇겠죠. 되는 건데 여러 그 사진 보셨죠? 신천지 네. 예배. 괴이하던데요. 굉장히 AR뿐만 붙어있더라고요. 아니라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굉장히 누가 붙어 기침 있어요. 한 번 하고 재치기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한 신천지 신도가 폭로를 했잖아요. 이 예배를 보는데 마스크를 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미리 이제 예배 보기 전에 목사님 오시기 전에 전도사가 막 이렇게 정지 작업하잖아요. 그때 마스크 빼라고 강요를 해서 마스크를 다 뺐다는 거예요. 아휴, 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제 오늘 사이에 대구 경북에서 50명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내일 되면 얼마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확 늘어날 수도 있어요. 확 늘어날 수도 있고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은 정말 비상 상황일 일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검역관 있잖아요. 검역관이 이게 좀 불합리해서 이제 국회 들어가시면 다 바꿔야 되는데 검역관이 인구수와 관계없이 그 시 단위별로 2명씩 두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나마 지금 그 대구시에는 1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역관이 아니고 시청 직원이 하고 있는 문제가 좀 있네요. 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를 정비해야 되겠다. 아니 근데 오늘 황교안 대표가 정부한테 이 코로나19를 빌미로 혈세 퍼붓게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멘트를 했던데 정말 이거 이건 대구 뭐- 경북의 유권자들이나 시민들이 들으면 진짜 이 돌아버릴 일이에요. 지금은 혈세 아니라 뭐라도 퍼부어서 지금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잖아요. 네.
이게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기도 하고 사실은 경제도 지금 이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해요. 여행업계, 숙박업계, 항공업계 그쵸, 예. 지금 다 고사 직전에 내몰리고 항공업계 있고 특히 심각하죠. 요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이 정말 안 온대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사장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평소보다 4분의 1, 5분의 1로 줄었다는 거예요. 장사 잘 되는 집들도.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메르스 총리 그 이죠. 마인드 그대로예요. 메르스 총리 마인드 그대로고 세월호 마인드 그대로, 세월호 대처했던 마인드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혈세 퍼붓기라고밖에 안 보는 거지. 그래서 저는 대구 경북 그 지역에 하여튼 모든 국가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황교안 대표의 저런 망언에 대해서 우리 대구 경북 주민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뭐가 더 중요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대응해서 이게 국민들께 세금을 돌리는 건 국민이 내신 세금을 적절한 데 쓰는 거고요. 그럼요. 더 아까운 돈이 뭔지 아세요? 비례자매정당, 꼼수정당 만들어서 국고 보조금을 지금 55억인가 받잖아요. 거의 60억 가까이. 예, 그 돈이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혈세를 그런 식으로 꼼수 비례정당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은 혈세를 팡팡 쓰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정확하게 선거를 이기는 정세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거죠. 세금을 못 쓰게 해서 대구 이 경북 지역에 감염자가 많아져서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김승동 후보라고 요즘 CBS 대구 동구 기자 CBS 출신이에요. 논설위원까지 했던 사람인데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문재인 폐렴 대구 시민 다 죽인다. 그다음에 초기 대응 실패 재앙 자초한 문재인 책임져라 이렇게 해서 대구 경북에서 사람이 죽고 이것이 문재인 폐렴 때문에 죽었다라고 레토릭을 몰고 가겠다라는 계산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죽으려면 방역 체계가 허술해야 되고 방역 체계가 허술하려면 세금 못 쓰게 해야 되니까 황교안 대표는 본인 선거에 이기기 위해선 대구 경북 사람 몇 죽고 대구 경북 지역을 미래통합당이 수성하면 된다는 판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안검사다운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봐줄지를 저희가 봐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제정신이면 할 수 없는 얘기인데 그 마치 옛날에 전쟁할 때가 비슷한 거예요. 부대 한두 개 정도가 망하더라도 전쟁에서 이기면 되니까 니들 가서 죽으라고 하는 얘기나 다름없는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초기 방역 실패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중국과 북한이 국경 폐쇄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이나 중국에 갔다 온 제3국의 국민들을 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폐쇄 조치를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신천지에 지금 우리는 31번 확진자를 문제 삼고 있잖아요. 이 31번 확진자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두 번이나 이분이 감기 증상이 있으니까 두 번이나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하자 그랬는데 거절한 거예요. 거부했죠. 예. 그리고 열이 나고 이런 상태에서 뭐 예식장도 가고 어디도 가고 돌아다닌 거예요. 문제가 있죠. 그렇죠. 많이 돌아다녔던 네, 게다가 서울까지 올라왔어요. 왔어요. 왜? 네. 다단계 판매하러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올라왔던 거 다단계 판매에서 만난 신천지 쪽 사람들은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 걷잡을 없이 퍼지는 이 부분은 사실은 정부 방역 체계를 뭐라고 할 일은 아니죠. 이 부분은.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처음에는 이분으로부터 전염됐다고 봤던 59번인가요? 네네.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일본을 갔다 왔다는 겁니다. 이분이 일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오히려 슈퍼 전파자일까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예, 예. 그럼 이런 상황이면 중국 막는다고 되냐고요. 그렇죠. 이제 일본 막자는 얘기가 나와야 되고 심지어 지금 SNS에 보면 대구 폐쇄하자는 얘기를 해요. 이게 답이 되냐고 이게. 아니 적극적인 이제 방역은 모든 국가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충분히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메르스 때 제가 이제 비행을 했었잖아요. 그때 예. 그러면 우리가 메르스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우리를 차단했냐? 안 했거든요. 이게 국가 간의 외교적인 문제가 있고 미래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걸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지금같이 다양한 행태로 교육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좀 맞지 않는 방법인 것 같고 국내에서 좀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본과 우리 재정을 투입해서 적극적인 방역 작업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박창진 위원장님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하셔야 돼요. 아까 댓글 보니까
왜 나왔냐고 아니야 그런 거야? 무슨 정의당에 무슨 얼마나 부자길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랍스터를 먹느냐. 아, 그랬나요? 아, 제가 이름을 모르시고 지금 그런 말씀을. 아유, 야. 본인은 인지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땅콩 얘기를 안 해서 의외로 모르셨구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엄청난 있으니까. 개그를, 야. 아 진짜 이렇게 누가 썼어요?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댓글에. 아, 댓글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전에는 땅콩향의 박창진이었고, 현재 이제 정의당에 몸담고 있는 박창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연아를 조연아 예. 비행기를 탑승하기 전까지 대한항공의 잘 나가는 엘리트 사무장이었는데 하필 그날 네. 1호기에 탑승하는 바람에 아이고 그러니까요. 땅콩 수모를 당하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필 그날. 하필 그 그날. 우연. 아유. 제가. 아니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렇게 1호기에 타서 땅콩으로 야단 맞은 대한항공의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나와서 이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알리고 진실을 알리는 용기를 가졌다는 점이 저는 큰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오늘날 박창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솔직히 졸라 겁났죠. 아, 쉽지 아니, 않지, 제가 이겨내기. 약간 고릴라 정도까지는 이제 예상을 하고 갔는데, 현장에서 킹콩급이라서 놀라긴 좀 했습니다. 아니 그 바람에 그 이 대한항공 그 집안에 여러 가지 치부들이 많이 드러났어요. 이 박창진 그렇죠, 예. 이 위원장의 그 사건을 시발점 계기로 공익 제보를 제가 네. 했죠. 그리고 지금 예상외로 보시는 분들이 정의당의 비례선거의 선출 방식이나 지금 절차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러네. 예. 그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셔야 예. 이번 당사자가 설명을 하세요. 아니 의장님이, 의장님이 지금 좀 이 랍스터 맛에 취해가지고 아유. 아니 그 정의당이 이제 오늘로써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마감을 했고요. 네, 맞습니다. 20 며칠부터죠 선거운동 시작이? 22일부터 29일까지. 22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선거운동을 9일간 선거운동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투표가 들어가 3월 3월 6일 날 1일부터 6일까지. 자, 3월 6일 날 최종 발표를 하는데 룰은 이렇습니다. 당원 투표 70%, 네. 국민선거인단 투표 30%의 비율. 당원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당원이 중점 지금 6만 명 정도인데요. 실제 당권이 있는 당권자 당원은 한 5만 명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요, 저희는. 특히 이제 비례 경선 이런 거만 70% 정도 70% 정도, 예. 투표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경쟁이 될 것 같고 이 자리에 오늘 나오신 박창진 위원장을 포함해서 38 명. 오늘까지 38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습니다. 아 정말 한 분 한 분 정말 드라마적인 삶을 예, 살아오신 특히 분들이 이제 많아요. 이번에 정의당은 당선권에 청년을 20%를 할당을 했어요. 그래서 1번, 2번, 11번, 12번이 청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자리가. 네. 그러니까 20번까지를 저희가 잠재적 당선권으로 보고 그리고 장애인 할당 10%가 여성? 돼 있고 그다음에 여성 당연히 뭐 50% 어느 정당이나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그렇고 그리고 농어민 할당이 정해져서 농어민은 아예 번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13번 또는 14번으로. 그래서 진보정당의 그동안의 비례대표 그 선출의 전통을 이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이제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형태로 그 위원장님 제가 몇 등을 해야지 이게 어렵게 치고하시네요. 아니 어렵다는 아니, 코로나19 아니 그거를 알려주면 아니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 당지도가 제가 당직자예요. 바로 잘려요. 그런 얘기하면 함부로. 네, 그랬군요. 제가 곤란한 질문을. 아무튼 선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은 몇 번 예상하시는데요? 당연히 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치열하겠네요. 정말 치열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 비례대표 선출에 관한 이 당규 당원을 오늘 당무위를 통해서 정리를 했고요. 근데 너무 그 숫자가 적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많아요 8명. 뭐 많아요, 지금 네. 저희가 이 선거를 망치고 있는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가 지금 현재 이 국면대로 가면 20명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좀 우려가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실은 민주당만 타격을 입는 게 아니라 정의당도 같이 타격을 크게 입는 거라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뭐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사실 정의당이나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를 한 정당이기 때문에 다른 수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있긴 하죠. 여하튼 그래서 민주당은 현재대로 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비례대표를 할 사람들을 신청을 받고 1번은 여성 장애인에게 배당을 했고 2번은 외교안보 분야에 하실 분에 배당을 했고 9번, 10번을 당직자
이렇게 해서 배장을 하고 나머지는 자유경쟁으로 가서 일단 국민 경선인단을 등록 직후부터 한 4, 5일 정도 모으고 선거운동하는 기간을 일정 거쳐서 국민 경선인단이 투표를 해서 20명을 먼저 추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20명이 중앙이라고 하면 이제 500여 명으로 구성된 이제 민주당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데 여기서 순번을 정하는 투표를 다시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의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정의당에 투표를 해주시면 되고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것은 비례대표 후보군이 나와서 실제로 이 정당이 어떻게 할지를 보여주는 그림에서 저는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투표를 하시는 제가 몰라서 방식으로. 묻는 건데 그 캡 씌운 30석과 캡을 안 씌운 17석 네. 이거 투표용지가 다릅니까? 아니, 똑같은데 같아요. 나중에 그게- 계산할 그게- 때만 그게 달라집니다. 지금 네. 굉장히 맹점이야. 내가 보기에는. 왜요? 그렇게 섞어서 해버리기 때문에. 정의당이 캡 이제- 처음에 씌우자 할 때 20석에 씌웠으면 저기 미래한국당 같은 게 안 생겼을 거라는 아쉬움이 좀 아니 아직 그래도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만들었을 거고. 그래도 이렇게 결정적인 타격을 줄 만큼 그래도 의석수를 많이 만들었을 잡지 거고 못했을 저건 텐데. 뭐 애초부터 미래한국당은 자기들의 명분을 그렇게 축적해 왔던 거고 오랫동안 저는 기획된 거라고 보고요. 이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네. 겉으로는 반대하면서 속으로는 그 수를 생각하고 이 있었던 제도하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방법을 오랫동안 네. 기획해 왔던 거고 나올 꺼내던 거고요. 그래서 또 궁금한 것이 민주당도 그래서 뭐 당이 개입할 수는 없겠지만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들이 지지자들 나오긴 사이에서 하죠.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저도 잘 몰라서 드리는 건데 정의당과 민주당과 혹시 비례대표 쪽으로는 또 이제 좀 상의를 정의당과 안 하는 겁니까? 뭐 예.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런 거 상의하면 안 되죠. 당을 넘어서 그런 걸 상의하면 그 그게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왜냐면 너무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냐면 조건수가 정말 먹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지역에서 많이 이기면 돼요. 이번에 그렇게 정말 하겠어요. 민주당이 정말 양보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한 건데 이 거대 양당이 이제 두 당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뭐 확고한 정립을 위해서 이번에 이제 같이 양보를 하자라는 개념으로 갔어야 되는 게 맞는데 좀 미래 그 한국당을 만드는 바람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확한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현장에서 만나보면 이거 꼼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박창진 후보시죠. 네, 이제 지금 후보. 박창진 후보 주위에 계신 분들은 나름 개념 시민이라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여론조사를 이렇게 해보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을 같이 넣으면 미래한국당을 찍겠다는 프로테이지가 높지 않아요. 그냥 민주당이 한 38, 그다음에 이름이 미래통합당 이게 안 들어가서 미통이 안 됐어. 미통. 네, 네, 미통당이 한 32%, 네네. 그다음에 미래한국당이 한 5%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미통당이 비례대표 공천을 한 명도 안 해버리면 이 30%가 어디로 갈까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 30%가 다 가진 않겠죠. 다 가진 않겠지만 일부 지지 의사를 밝힌 분이 한 30% 되거든요. 전체에서. 그러면 적어도 15%는 간다고 봐요. 최하. 아니 근데 미래한국당 내부에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미래통합당도 비례공천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17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한국당의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그래도 어떻게 정당이 공천을 포기하냐 17석이 있는데 이 주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미래통합당도 공천을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입을 했잖아. 영입을 했는데 그 영입 인사들을 다 지역구에 100% 배치할 수도 없거든요. 출당시키겠지. 그것도 쉽지 않아. 영입해놓고 출당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그 정말 제정신인 사람들이 정말 건드렸네. 개그도 아니고 정말 꼼수 중에 꼼수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공천권을 행사해야 되잖아요. 당 대표의 가장 큰 권한인데 비례대표 공천권이 물론 이제 외형적으로 경쟁의 방식을 띠겠지만 거기도 대의원이나 당원 선출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공천을 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많은 수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봤을 때 그쪽 진영의 유권자들은 별로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적 분할 투표 이런 훈련이 안 돼 있고 게다가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는 자유통일당과 우리공화당이 곧 통합한다면서요. 이쪽으로 또 상당히 표분산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주 우려할 만큼 미래한국당으로 투표 집중도가 높아지진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 이거 분석이 좀 많이 갈리네요. 예. 다 다르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선거가 2달 남았다는 거는요. 한 10년 정도 남았다는 얘기랑 비슷해요.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정청래 의원 컷오프 된 게 네. 3월 10며칠 일이에요. 한 달 앞두고. 예, 한 달 앞두고. 그러니까 이게 뭐 선거가 2달 남은 상황이라는 것은 예,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하여튼 예의주시를 앞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긴 합니다. 맞습니다. 정의당, 민주당이 둘 다 이제 비례 후보 선출 절차에 들어갔으니까 좀 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그래서 걸 바라는 김성애 거죠. 소장이 입부합니까? 아, 그걸 저는 얘기해야지. 어떻게 뭐 전 장본 끝에 비례로 악수를 줄 거라니까요. 네. 아니 비례 얘기도 좀 있으세요? 어떻게? 아, 저는 이제 하신 거예요? 계속 네. 재고 있습니다. 아 재고 있어요. 그 민주당에 지금 태호 어머니 들어가셨잖아요. 네네네. 그 저희 승무원 출신이거든요. 누가? 아, 맞아, 태호 맞아. 어머니께서. 태호 어머니. 아 태호. 그러시구나. 현직 승무원이세요. 저랑 똑같은 회사. 또 저도 같은 회사 출신이고. 그러시구나. 네, 아, 그래서 현직이세요? 이제- 전직이 아니고 그분이? 예, 현직이세요. 우리 저 네, 휴가 중에. 예, 인천 미추홀 의뢰 출마한 남영희. 예, 남영희 후보도 또 같은 회사에 아, 네, 맞습니다. 예, 출신, 예, 남편 예. 아직도 다니신다고 네, 네, 그러는데, 맞습니다. 예, 예. 그분도 잘 그분이 아시죠. 원래 저희 지역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고양시에서. 저는 아, 이런 또 생각을 해요. 옮겼어요. 우리가 선거를 치러요. 네. 선거 치르기 전에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해. 근데 선거를 치르고 보면 선거 결과를 보면 민심은 딴 데 있었단 말이에요. 아, 예. 지금까지 안 그런 선거가 없어. 그런데 지금도 저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낙관은 경계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막 검찰 개혁이라는 말만 나오면 조국 수호. 언론과 이게 막 조국 수호로 몰아붙이면서 검찰 개혁이 지금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민심도 그럴까? 아. 이게 그 프레임은 막 그 조국을 끌어다가 어떻게 해서 뭐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게 검찰 개혁에 국민들이 반대한 적은 한 번도 없고 검찰 개혁은 늘 60% 내지 70%가 찬성하는 게 검찰 개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국민들이 그러고 계실까? 네, 그래서 우리가 놓치는 그러니까 제도권 언론들의 막 몰아가기, 프레임 설정에 우리조차 빠져서 놓치는 어떤 흐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정농단 촛불과 검찰개혁 촛불을 든 국민들이 예를 들면 단위가 10만이었다. 그러면 뭐 얘기가 달라요. 근데 이거는 국정농단은 연인원 1,300만 가까이가 참여했던 거고 그런 국정농단 세력이 완전히 반성하고 탈바꿈되고 탄핵의 강을 건넜냐? 그것도 아니고 네. 또 그렇다고 검찰개혁에 촛불을 든 분이 뭐 10,000명이었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이 몰아가는 이 방향은 2016년처럼 당시에 새누리당이 180석 할 거라던 네, 언론이었거든요. 이들이 보는 시각은 늘 새누리당 세력에 유리하게 보여요. 우호적으로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그 바닥 기저에 흐르는 민심은 제도 언론과 같이 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있어요. 아, 근데 지금 그 이야기 나온 김에 서울 강서감 얘기 하나 네네. 했는데 아니 김남국 씨가 거기 뭐 저기 나 출마하겠다고 한 게 죄입니까? 왜 아니죠. 김남국 씨를 그렇게 좀 못 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못 살게 구는 환경을 제일 먼저 제공한 게 언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김남국 변호사가 우리가 주변에서 저렇게 부지런하고 낮은 데서 겸손하게 활동하는 변호사 본 적이 없어요. 김남국의 가장 큰 장점은 헌신적이며 희생적이고 변호사 같지 않게 산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예. 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검찰 개혁도 이 사람한테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헌신한 게 아니야. 모든 것에 헌신한 사람인데 검찰 개혁도 헌신하는 스타일 때문에 헌신한 그 프레임이 사람이거든요. 훅 씌워져 버렸죠. 그런데 예. 김남국이 딱 등장하니까 조국백서 저자. 아니 김남국의 정체성에서 조국백서 저자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작년 하반기 했던 일 중에 하나죠.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원고 쓴 거. 예, 예.
근데 이게 조국 선거가- 백서가 무슨 예. 조국을 빨아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 아니죠.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기록한 거거든요. 언론과 네. 근데 그걸 검찰과 가지고 언론에. 그거 쓴 게 죄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금태섭- 그런 프레임을 예, 언론이 더 씌웠는데 이제 금태섭 의원이 이제 그 프레임을 민주당 안으로 갖고 들어온 그렇죠. 거죠. 예. 교통 정리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거의? 모르겠어요. 저는 네, 네. 오늘 나온 뭐 보도들을 보면 당 지도부에서 이로 인해서 자꾸 당내 파열음이 나는 게 우려스러우니까 뭐 둘 다 살리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그렇게 정리하면 맞습니다. 될것 같은데. 네, 그거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 이유는 그 맞는 말씀이세요. 그럼 검찰 개혁 주장하고 조국이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출마하면 안 되나? 이거 얼마나 이상한 논리예요. 아니, 지금 난 봤을 때 지금 언론들이 뭐 이런 뭐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사람을 선거에 내세워서 조국 프레임으로 지금 선거 국면을 스스로 자멸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민주당 선거 걱정해 주듯이 얘기하는데 내가 봤을 때 정몽주 얘기서부터 지금까지 없는 프레임을 언론이 없는 만든 프레임을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결국에는 특정 후보가 공천받아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를 그 안에 깔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언론은 검찰을 비난하는 사람은 다 비난해왔어요. 지금까지. 이건 전 세계 언론이 검찰을 이렇게 잘 다뤄주는 언론은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김남국 변호사가 네. 검찰 개혁을 위해서 헌신한 변호사고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이 억울한 재판이고 너무 잘못된 재판이고 편파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의 본질은 유능하고 똑똑하고 헌신적인 변호사인 거고 그다음에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아쉬운 것은 그냥 금태섭 의원이 그럴 때 젊은 청년이 오면 하자 그래. 네가 이기면 내가 깔끔하게 승복할게. 대신 네가 지면 나한테 깔끔하게 승복하고 도와다오. 한번 붙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지지자들께서는 금태섭 의원이 그 조국 가짜 프레임을 당내로 끌어들인 거, 전 그건 잘못했다고 봅니다. 잘못했어요. 근데 그럼 금태섭은 그게 다냐? 민주당에서 그건 아니라고 지도부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보고 교통 정리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남국 변호사는 다른데 공천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그건 이제 확인 두 분이 결과를 경쟁해서 지켜봐야죠. 한 분이 선택될 수도 있는 거고. 아, 좀 뭐. 지켜봐야 되네. 네, 네, 약간 여러 그런 거 가지 같고. 그러니까 나는 그 이상한 게 이 논란에 자꾸 언론들이 자꾸 선거판에 선수로 뛰어드는 것 자체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앙일보 그러니까 이- 오늘 엄청 이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는 게 약간 네. 다른 제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이탄희 판사님하고 저가 공익 제보자의 개념이잖아요. 예. 이쪽에 이제 프레임을 둔 언론사들은 예. 다 얘네들은 계획이 있었다. 계획이 있었다. 기생충에 나오는 것처럼 제가 2014년도에 땅콩이 너희는 다 할 때부터 계획이 계획이 있었구나. 있어서 2020년에 지금 나왔다. 이탄희가 그렇다. 정치의 이런 계획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땅콩이 그러니까 형부터 정치하려고 그랬으면 신이야. 그걸 보면 제 경험을 대박이네요. 보면 땅콩 보고 나 프레임에 정치해야겠다. 일부 갇혀 있는 건 이러는 거 아니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공익제보 가가지고 자기가 계획을 갖고 땅콩에 맞은 거야 이렇게. 아니, 저 말씀드렸잖아요. 고릴라까지는 영화네요. 상상했는데 키콩이라서 이렇게 된 보건소가 늘 거다. 상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우린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 사람이 탈 때부터 느끼는 거 아니야? 아, 땅 그러면 보면 봉준호 감독님이 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창의해서 하신 거예요. 영화네요. 네. 나는 그러면 땅콩충. 이런 예,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지. 그러면 자꾸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 이름을 너무 미통당, 미통당. 미통당에 들어간 판사도 한 분 계세요. 전두환 판사. 아, 있죠. 전두환 재판 판사. 네네. 그러면 그분은 미통당 들어가려고 전두환 그렇게 봐준 겁니까? 그분의 계획은 그럼 전두환 봐주기냐? 그런 것도 전혀 뭐 그리고 그런 거 또 기사 그 쓸 생각도 안 해. 검사 내전 검사. 김웅. 예, 그분은 그러면 그 검사 내전 쓸 때부터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단 말입니까? 왜 예, 이게 바른 우리 미래당 언론이 되게 웃긴 게 그런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보기엔 아주 훌륭한 이탄희, 네. 아주 훌륭한 박찬 이런 사람만 프레임을 걸어. 그리고 김웅이라든지 그 판사는 이름도 잘 모르겠어. 전두환 판사. 예, 그 판사는 프레임을 안 걸어. 아우 정말 이게 검찰하고 언론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편파적인 거. 네. 그러니까요.
아, 그 어떻게 생각해보면 김웅 그 김웅. 김웅 씨도 새 곳으로 들어가셨다가 좀 통합됐네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네. 예,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긴 하네요. 거기가 뭐 송파갑에 공천 신청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박인숙 맞아요. 예, 의원 그러니까 네. 송파갑은 사실은 안전지역구거든. 아주 비교적. 안전이에요. 그래서 비교적이 아니에요. 아주 완전히, 안전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마치 무슨 뭐 문재인 정부의 뭐 가짜 검찰 개혁을 심판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상징하는 인물이나 뭐 그런 지역에 나가서 맞붙을 것처럼 제스처를 취하고 가장 안전한 지역을 골라가지고 공천 신청을 하는. 그러면 박주민 의원한테 가야죠.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것도 그러네. 아니고 그러니까요. 험지도 아니고. 어디 사람한테 그냥 죽으라 그러세요. 아니 뭐 민주당 뭐 자객공천이라는 말 많이 하는데 아니 뭐 그럼 뭐 미래통합당도 뭐 자객으로 한번 나와도 그래서 같이 아니, 추천하면 근데 되겠네요. 예. 그리고 언론이 친 그 트릭 중에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김남국을 민주당이 자객 공천했다고 왜 거짓말을 그 씁니까? 민주당한테 자객을 보낸다는 것도 아니 그거 너무 웃기는 거고 그리고 경선에 자객 경선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근데 이제 정말. 자객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진중권이 처음에 한 말인데 이 말이 정말 웃기는 건 뭐냐 하면 자객은 고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주가 따로 있고 야 너 가서 쟤 죽여 이게 자객 아닙니까? 용병이죠. 예. 그러면 이 주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그랬다는 건데 당 지도부가 김남국을 자객 공천을 할 거였으면 그렇죠. 멀쩡한 그 후보 등록 기간에 야 너 강서갑에 가면 우리가 명단이 보고 다 밀어줄 테니까 너 서류 넣어라 해서 그때 넣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남국을 보낼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고 김남국 본인이 이래저래 해서 출마하려고 이만저만 상황을 보는데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내가 여기 가서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젊은 팩에 도전한 걸 가지고 자객공천이라고 몰아가는 건 그러니까 이 진중권 씨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잘 모르고 예, 잘 모르고 얘기해요. 그냥 쓱 보고는 이 주마간산으로 보고는 자기가 그 막 다 아는 것처럼 하는 이런 태도는 좀 버렸으면 이게 좋겠어요. 무리한 억지 같은데 내가 진중- 제가 또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요새 대한항공이 내분이 많잖아요. 네네네. 이게 어떤 얘기 소문이 있었냐면 제가 저한테 직접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조원태를 너가 밀어주기 위해서 여태까지 조현아를 깐 게 아니냐 이런 무리한 그 조원태 씨를 아세요? 둘이 밥 모르죠. 먹어요? 그러면 저는 대단한 거지. 그 조씨 일가 모두가 물러나야 된다고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 네. 플레이가 네. 억측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아니, 제가 그래서 당해봐서. 중요한 거는 자객 재밌으시네요. 예. 진짜 모르는 게 경선이 공천인 줄 아나 봐. 아 그렇죠. 그런 분들 그런가 봐. 많아요. 진짜. 그럼요. 그거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당의 룰대로 하면 김남국이 신인 가산점 20% 받는다고 쳐도 그 현역이고 권리당원을 몽땅 다 갖고 있는 금태섭 의원하고 앞으로 일주일 정도 준비해서 40% 대 60% 그러니까 6대 4 안으로 좁혀들여서 비겨놔야 뭐 감산하고 가산하고 더해갖고 겨우겨우 해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인지도로도 그렇고 특히 권리당원 투표 절반씩 하는데 거기 가서 신인이 일주일 만에 40%를 한다? 이건 이런 일이군요. 종류의 자격은 보낼 수가 없어요. 이건 말 그대로 김남국 변호사가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는 것이라서. 아니야 다윗과 골리앗이야. 그러니까 돌멩이 하나 던지려고 간 거야. 근데 저는 사실 저는 방송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뭐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적은 별로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김남국 변호사를 우리 같이 피하 지방법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친구의 면면을 제가 계속 한 6개월 정도 봐왔는데 근데 이 친구가 정치를 한다고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프레임을 씌웠던 그 상황과 그 모습을 보니까 아 이게 정치인가? 무섭죠. 야, 진짜 정치 무섭구나. 그런 생각도 저는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좀 약간 맞아요. 저도 약간 놀랐어요. 야, 이렇게 또 씌워질 수가 있는 거구나. 아니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정치권에 들었습니다. 근데 꼭 그런 사람들만 다 있는 게 아니고 네네. 그런 무리들이 늘 존재하죠. 그런데 때로 예를 들면 이현주 의원 같은 분도 있잖아요. 네네. 그분은 아주 그 처음에 민주통합당으로 시작한 거죠. 민주당으로 시작해서 국민의당 갔다가 바른미래당 갔다가 이름도 모르겠는 전진당? 1인 정당 5.0인가 뭐 4.0인가 앞에 뭐가 있어. 그 당에 갔다가 이제 미통당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전형적 철새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김형호 공관위원장 눈에 들었는지 엄청 예뻐하시나 봐요. 그래갖고 전략공천 하려고 하니까
김무성도 반발하고 네. 장제원도 반발하고 영도 지역, 심지어 부산 달라. 유승민까지 예. 반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우리 박원석 의원처럼 저렇게 민주당에 왔으면 꽃길을 걷고 있을 분이 정의당 가서 저렇게 그러시나 정의롭게 고생하고 아니에요. 계신 공천학살 당했을 거예요 벌써. 아니 뼈를 묻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언제 아니, 그런 얘기를? 아니 아니 공천학살 그런 당했을 뜻이 거예요. 아니라 카멜레온이십니까? 아니요. 제가 느끼기에 시민사회 활동을 같이 했어요. 올해. 예. 근데 우리가 가장 좋아했던 참여연대 사무처장이었어요. 제가 술자리에서 똑같이 여쭤봤거든요. 왜 민주당으로 안 가시고? 뭐 그런 거 한번 그래서 여쭤본 적도 우리는 있었어요. 다 제의가 이분은 없으셨겠죠, 뭐. 민주당에 오기를 원했지. 그런데 이분이 정의당으로 갔죠. 아, 그러시군요. 예. 그래갖고 얼마나 시민사회에서 고민했는데 저는 민주당 비례로 가고 정의당 비례로 가서 우리 후배들이 어떻게 해요? 막 그러면서 그렇구나. 어쨌든 이제 정치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또 이런 상황이 오니까 또 아니 우리 색다르게 황현희 보게 씨도 되네요. 반은 정치인 아니에요 이제? 아유, 저는 지금 하는 저는- 프로그램 중에 예. 개그 있어요? 있어 없어? 저 이거 개그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능 있어 없어? 예능은 하나 있습니다. 예. 거의 한 99%가 시사 아니에요? 시사 정보입니다. 나는 정치인 됐다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음해만 당하시면 되겠구나. 저분은 늘 개그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너무 진지하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다시 얘기하면 진지 개그예요. 그런데 마무리를 하자면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도부가 나서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하는 게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원래 이게 이제 정당 정치에서 가장 격렬한 거는 공천입니다. 그렇죠. 정당 간 경쟁보다 훨씬 격렬해요. 그러니까 정당 간 경쟁은 선거 제도든 어쨌든 규칙이 있어요. 네. 그 규칙하에서 정당이 경쟁하는 건데 사실은 기존에 지금은 뭐 시스템 공천이니 이런 것들이 혹은 상향식 공천이니 이런 것들이 정당들이 다 이제 정착이 돼가고 있어서 그렇지 않았지만 옛날엔 룰이라는 게 없었어요. 줄도 서고 뭐 거기서 DJ가 확 찍고 아니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정의당 말고 다른 당들에서 꽃길을 깔아주겠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진짜? 오. 네, 우리 예, 박창민 있어요. 위원장한테 예, 예. 이제 와서 실토하는 거야? 그러면 꽃길로- 그렇게 가면 꽃길로 가는 이런 겁니까? 얘기하면 비례에서 불리해 경선에서 아니지. 로얄티를 의심받아. 안 저는 그런 게 불리하지. 줄곧 온 거고. 지금 안 늦었어요. 네? 저는 2017년부터 정의당이었습니다. 아니 안 당원이었습니다. 불리하다고. 왜냐면 그런 유혹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을 지킨 사람. 근데 그때 이제 되게 좀 뭐랄까 우습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기본적인 조사를 안 하느냐. 2017년부터 제가 정의당 그렇죠, 알고 당원이었고 있어. 그러네요. 심 대표님하고 여러 활동을 했는데 왜 나한테 이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니 뭐 한국당이었던 제가 것 같다. 아무래도 다른 당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냐면 우리는 알고 있었거든 정의당 광고를. 네. 아니 2012년에 제가 네. 그때 이 조국 당시 교수가 굉장히 신드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있었지. 네. 오마이뉴스에서 뭐 오연호 씨가 책도 예, 쓰고. 조국 현상을 말한다 이런 책을 냈는데 쓰셨죠, 예. 그거 한 10서 넘어갔습니다. 근데 저기 뭐야 그 어버이연합은 아니고 어버이연합하고 거의 비슷한 단체가 있었어요. 네. 어르신들 회원 많으시고 오더니 저한테 강연을 와달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 제가 거기 가서 강연을 어르신들 하려고 갑자기. 이거 왜 연락이 왔나 자세히 들어보니까 아니 그 조국의 현상을 말하다 이 책 쓰신 분 아닌가요? 이렇게 저자시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조국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조국. 조국의 현상을 말한다 해가지고 마이 컨트리. 예, 하여튼 그랬던 가지 기억이 그랬어. 납니다. 예? 가지 그랬어. 아유 후회가 만급합니다. 아직 그때 맞고 죽겠어. 그러면 예, 제가요. 예. 그 우리가 국정농단 집회할 때 제가 나가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어버이연합 집회가 있었잖아요. 다른 분들은 다 거기를 통과를 못해요. 우리 의원들이. 근데 제가 지나가면 어르신들이 최민이다 박수를 치시는 거야. 그래서 옆에 같이 가다 보면 이게 무슨 일이냐.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때 제가 TV조선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잘 안 보시는 TV조선에 나오면 자기 편이야. 일부 어르신들이 이것이 정치다를 보시고 제가 거기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김성애 소장도 채널A 출연하고 있지만 제가 채널A를 1년 좀 넘게 출연했어요. 네. 정치 데스크라고 오후 한 3시, 4시부터 5시 반까지 하는 프로그램을 위원장님도 제가 지금 그렇고. 지역구 내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연령대가 60대에서 인지도가 맞아요. 진짜? 그리고 이분들이 제가 가면 호의적이야. 어유 텔레비에서 많이 봤다고. 그러니까 내용을 근데 정의당 얘기한 거 제가 한 얘기는 중요하지 않아. 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선호하는 채널에 나온 사람이야. 아니 심지어는 무슨 제가 막말 관련한 무슨 사태가 터지면 항상 제 화면이 나오잖아요. 자리하면 계속 나오더라고요. 난 TV 출연을 한 번도 받지 않고 있는데 그나마 이번에 친구 같아. 거리의 예. 만찬 뭐 들어왔다가 또 캔슬되고. 그렇죠. 아니 근데 만나는 어르신들마다 TV에서 잘 보고 있다. 아니 시청료 받아야 돼. 그러니까. 시청료 받아야 나와야 돼. 돼요. 이제 저작권 나와야 돼요. 아니 그게 뭐냐면 그 TV에서도 저희 그 개그맨들도 저 더럽게 재미없네 막 이러다가도 실제로 만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재밌게 잘 보고 있을까. 이런 거 많아요. 그래서 친근감이 있으신가 봐요. 네, 그게 있어요. 60대 예. 어르신 남자 어르신들이 저를 엄청 반갑게 다가와요. 그랬다가 어떤 분은 내용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랬지. 그럼 아니에요 이렇게 가세요. 제가 볼 때 김용민 TV에서도 저 욕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실제로 저 보잖아요. 아유 잘 보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100% 그런다니까 내가 네. 100% 한번 봐봐 내가 이따가. 예. 아니 한번 안 나오셨을 때 네네네. 얼마나 많이 댓글 달렸는데요. 아, 뭐라고? 황현이 어디 갔냐고. 오히려 씹을 사람이 없으니까. 씹혀 드려야 되는데 오징어 필요하거든요. 땅콩 같은 존재시네. 그럼요. 땅콩에서 지역구에서 젊은 분들이 저를 아는 척하는 거는 대체로 김용민 TV를 보는 분들. 그렇겠네요. 왜냐면 그분들은 종편을 잘 안 보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나이 든 분들이 저를 아는 척하는 분들은 MBN이나 채널 A인데 MBN을 보는 분들은 그래도 좀 중도적인 성향의 분들까지도 MBN을 많이 봐요. 그게 저녁 때에 시청률이 꽤 높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근데 채널 A는 아니거든. 채널 A는 딱 보는 층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내가 거기서 무슨 말 했는지 중요하지 않아. 자기들이 선호하는 채널에 나온 사람이야. 자기 편이야.